명제상 플레리에게 국정을 일임한 루이 15세는 그의 뛰어난 능력을 통해 경제성장과 내부적 안정을 도모했으나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에서의 실패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맞게 되는데요. 40이 다 된 국왕이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친정을 시작하려는 속에 역대 어느 섭정이나 재상보다도 그를 정치적으로 옥죄한 한 범상치 않은 여인이 등장을 앞두고 있었으니 그녀는 과연 누구이며 그녀는 루이 15세의 인생 그리고 프랑스의 역사에 어떤 거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1743년) 20여 년 가까이 프랑스의 국정을 책임져온 플레리 추기경이 사망했고 루이 15세는 지난 루이 14세의 경우처럼 앞으로는 수상 없이 본인이 직접 통치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 왕을 대신해 통치해온 재상들이 대체적으로 무난한 통치를 냈고 그들을 중용한 왕의 인기 또한 상당했기에 루이 15세의 친정 선언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러나 그는 친정 초기에 얻은 친의 왕이라는 별명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후 실정을 거듭하면서 끝내 자신 스스로와 프랑스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게 됩니다. 한편 루이 15세는 왕비 마리 레슈친스카와의 관계에서 기대한 만큼 10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성인으로 성장한 것은 아들 루이 페르디낭 뿐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초반 금슬이 좋았던 그와 왕비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그는 다른 궁정 여인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니게 됩니다. 그중 왕의 가장 사랑받는 정부가 된 한 여인은 향후 수십 년간 프랑스의 정치와 사교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잔 앙투아네트 푸아송이었습니다. 부유한 평민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왕의 애첩이 되겠다는 부푼 꿈을 안고 자란 잔은 왕세자의 결혼을 축하하는 화려한 가면 무도회에 참석해 의도적으로 왕의 눈에 띄었고 단아한 잔의 용모에 반한 루이 15세는 그녀를 베르사유 궁에 데려가 정착시켰는데요. 문제는 잔이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자신의 생각과 방향이 일치하다고 생각한 루이 15세는 잔의 남편 데티올에게 요직을 부여하는 대가로 그들을 법적으로 별거시켰는데요. 한편 국왕은 잔에게 퐁파두르 지방의 영지와 자기를 하사했으니 개천에서 용난 것 마냥 최초로 귀족이 아닌 부르주아 출신의 후궁이 된 잔은 향후 그녀의 영지의 이름을 따 퐁파두르 후작 부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현재 남아있는 퐁파두르의 초상화를 보면 서재를 장소로 책이나 악보를 보고 있는 장면이 많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녀가 물론 외적 아름다움도 출중했지만 20대가 지나면 아름다움이 시들해지고 왕의 총애를 잃는 다른 정부들과 달리 높은 교양과 지적 매력으로 왕을 매혹시켰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왕의 정부를 꿈꾸었던 만큼 입궁 이전부터 왕의 눈에 들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분야를 두루 섭렵하며 상당한 지식과 교양을 갖추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루이 15세가 상당히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사람을 대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퐁파두르는 그의 그러한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매우 특별한 존재였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애첩에서 시작하여 국왕의 평생 조언자이자 친구가 된 그녀는 나아가 궁의 쉴새가 되어 정치에도 손을 뻗쳤으니 루이 15세의 친정이 무색하게도 퐁파두르는 그녀가 사망할 때까지 20여 년간 프랑스 국정의 쉴새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편 당시 프랑스에서는 구습의 사상을 타파하려던 혁신적 사상운동인 계몽주의가 피어나고 있었는데요. 넘치는 교양미를 바탕으로 그들의 생각에 공감했던 퐁파두르는 이들을 적극 후원했으니 디드로 달랑베르 등 계몽주의자들이 집대성했으나 당시 사상이 불순하다며 판매가 금지되었던 백과전서를 판매하게 도와주었고 그중 슈아질의 경우 총리 대신으로 임명되게 돕는 등 정부 요직에도 적극 기용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사교의 공간인 살롱 문화의 확산 속에서 퐁파두르의 살롱은 볼테르, 몽테스큐에 등 당대의 네로라 하는 사상가와 문학가들이 보이는 지적 향연의 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퐁파두르는 여러 예술품들을 수집하고 후원하는 등 예술에도 탁월한 감각을 보였으니 사후 그녀가 소장하고 있던 예술품들을 정리하는 데에만 1년이 걸렸을 정도였는데요. 건축과 인테리어에도 남다른 감각을 드러낸 퐁파두르는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당대의 유행을 좌지우지했으니 그녀가 입었던 로브와 프랑세즈는 로코코 시대의 상징적인 복식이 되어 이후 루이 16세의 시대에서까지 프랑스 궁정의 공식 예복이 되었고 붙였던 세련된 머리 장식은 온 유럽의 귀족들이 따라하는 퐁파두르 스타일이라는 헤어 양식으로 규정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의 여파로 프랑스에는 또다시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고 퐁파두르 부인의 비호를 받던 재정가 세력, 특히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마크 다르누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 제도를 왕에게 제안하게 되는데요. 방티엠이라 일컬어지는 이 새로운 세금 제도는 이전까지 세금이 면제되었던 제1신분과 2신분, 성직자와 귀족들에게도 과세하는 것이었으니 자연스럽게도 이 소식을 들은 두 특권 계층은 강력한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법복
귀족들이 속해 있는 고등법원은 이것을 왕의 독단적 횡포로 몰아붙이면서 루이 15세의 즉위 초기 섭정 필리프 2세로부터 선왕 루이 14세의 유언의 효력을 파기하는 대가로 돌려받았던 비토권, 즉 왕의 칙령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지난 루이 14세 때 억압당했던 절대주의에 대한 저항이 법복 귀족들을 중심으로 뒤늦게 다시 고개를 들었고, 이들 상당수가 당대 계몽사상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었으니 이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특권을 지키면서 왕권을 견제하려 한 것이었는데요. 한편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 단지 특권 유지만의 문제가 아닌 풍파드로가 이끄는 파벌의 권력 장악용 계획으로 비춰진 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은 루이 15세였으니 그의 증조부 루이 14세처럼 강력한 왕의 권위를 세우지 못했던 그는 섭정, 재상, 정부 등 주변 인물들에게 의존하면서 끝없이 무능력한 모습만을 보였는데요. 왕이 이러할수록 그를 둘러싼 정치적 파벌들 사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고, 루이 15세는 이에 대해 우유부단한 대처로 일관했으니 아름다운 로코코 양식의 외형에 가려진 프랑스 궁정의 내부는 더욱 치열한 투쟁의 장으로 변모해가게 됩니다. 평민 출신의 넘치는 매력과 뛰어난 교양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인의 몸으로 프랑스 최고의 실세로 떠오른 퐁파드루 부인, 그리고 사실상 그녀에게 국정의 모든 것을 맡겨버린 루이 15세. 한편 국내 정치를 넘어 그녀가 주도하는 국제관계 속에서 궁지에 몰린 프랑스를 더욱 파멸로 몰고 갈 새로운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과연 퐁파드루 부인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며 위기를 거듭하고 있는 프랑스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60년의 통치 속에 무능과 사치로 국가를 좀먹으며 혁명의 시대를 초래한 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